양의 메아리. 지금 서울 한 중학교 강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북한에서 10년간 사상교육을 가르치던 교사가 단상에 섰습니다. 남조선은 지옥입니다. 탈북자는 배신자입니다. 그녀는 300명의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의심 없이 완벽하게. 남편은 이미 결정했죠. 국경을 넘기로요.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조국을 배신할 수 없어요. 5년간 축사 옆에서 살아도 창고방에 갇혀 살아도 그녀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8월 15일 3만 피트 상공에서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폐암 말기, 위조 진단서, 대련행이라 믿었던 비행기. 당신이 저를 또 배신했군요. 그 한마디가 비행기 안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과연 남편은 어떻게 22년간 세뇌된 아내를 자유의 하늘로 날려보냈을까요? 거짓말로 시작된 구원,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15일, 아내는 대련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가 중국 병원에서 죽어간다고 믿으며. 하지만 그 비행기는 인천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제가 국경을 넘었을 때 아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반역자예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5년간 저는 아내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체제를 믿었습니다. 10년간 초등학교에서 사상교육을 가르친 교사였으니까요. 남조선은 지옥이다. 탈북자는 민족의 배신자다. 그 말을 매일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사람이 제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죽어간다고, 마지막 보러 오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녀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이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을 알았을 겁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그 순간 아내는 또 한 번 배신당했다고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아내를 배신한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제가 아내를 구원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외화벌이, 무역 담당이었습니다. 평양에서 30km 떨어진 도시에 살았죠. 아파트 3층, 방 2개짜리 집이었습니다. 아내 리선아는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였습니다. 사회주의 사상교육 전담이었죠. 2017년 어느 가을 오후였습니다. 저는 아내 학교에 들렀습니다. 복도 끝 교실에서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입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교실을 들여다봤습니다. 30명의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아내가 칠판에 큰 글씨로 썼습니다. 아이들이 따라 썼습니다. 미제 놈들이 남조선을 점령해서 인민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32페이지 문장이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배웠던 문장이었죠. 아내는 교실을 천천히 걸으며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탈북자가 뭔지 아나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네,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입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탈북자는 민족의 수치입니다. 그 말을 하는 아내의 얼굴에는 혐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내는 정말로 믿고 있다는 것을. 의심 없이 완전히. 수업이 끝나고 아내가 교무실로 나왔습니다.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당신 왜 여기 있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우리는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자주 끊기는 동네였으니까요. 오늘 수업 잘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잘 따라와 줘서 다행이에요. 근데 여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조선이 정말 그렇게 나쁜가요? 아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연하죠. 당신도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배웠죠. 그럼 왜 물어요? 아내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섞였습니다. 아, 그냥요. 확인하고 싶어서요. 저는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불편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들 진우가 뛰어나왔습니다. 10살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배급이 자주 끊겼으니까요.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옥수수밥 한 그릇, 무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일상이었으니까요. 진우가 밥을 먹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백두산 줄기줄기 피 어린 자우. 학교에서 배운 노래였습니다. 아내가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진우가 커서 장군님을 모시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훌륭한 혁명 전사가 될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벽에는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그 앞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수령님, 오늘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삶이었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삶, 믿음으로 가득한 삶. 하지만 그 믿음은 곧 산산조각 날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잠들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쌀독 뒤에 숨겨둔 작은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중국 출장 때 몰래 구입한 물건이었죠. 이어폰을 꽂고 볼륨을 최소로 낮췄습니다. 주파수를 돌렸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자유아시아 방송입니다. 그 목소리는 낯설었습니다. 동시에 묘하게 끌렸습니다. 북한 당국이 발표한 경제 성장률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들키면 정치범 수용소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끌 수가 없었습니다. 5분쯤 들었을까요?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저게 진짜일까?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라디오 말이 진짜라면, 만약 우리가 배운 게 거짓이라면,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2주 후 저에게 중국 출장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단둥이었습니다. 북중 국경 도시였죠. 가방을 챙기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이면 돌아올 거예요.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당 사업 잘 마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요. 단둥에서 저는 남조선 라면을 봤습니다. 굶주림이 아니라 풍요를. 그 순간부터 제 세계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11월 5일 오전 10시, 저는 압록강 철교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강물이 보였습니다. 잔잔했습니다. 북한 쪽 강변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건물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중국 쪽은 달랐습니다. 빽빽한 건물들, 깜박이는 네온 사인, 쉴 새 없이 오가는 자동차들. 대비가 선명했습니다. 기차가 단둥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에 내리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기름 냄새, 음식 냄새, 사람들의 땀 냄새.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통역 안내원이 저를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3성급 호텔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깨끗한 침대가 보였습니다. 시트가 매끄러웠습니다. 욕실에는 온수가 나왔습니다. 평양 제 집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가 밝았습니다. 낮인데도 간판 불빛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걸었습니다. 아무도 굶주린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역 거래를 위해 단둥 시장에 갔습니다. 골목 안쪽에 작은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 상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진열대에 놓인 라면 봉지 때문이었습니다. 신라면, 한글이었습니다. 남조선 제품이었습니다. 봉지 위에는 빨간 그릇에 담긴 라면 사진이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고명도 풍성했습니다. 계란, 파, 고추까지. 저는 손을 뻗어 그 봉지를 만졌습니다. 비닐 촉감이 손가락 끝에 전해졌습니다.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5위안,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한 달치 배급표 값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라면 한 봉지 값이었습니다. 중국 상인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거 남조선 거예요. 맛있어요. 사갈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남조선은 굶주리고 있다. 아내가 교실에서 가르치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든 라면 봉지는 그 말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장을 더 돌아다녔습니다. 삼성 TV가 치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선명했습니다. 북한 TV와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현대 자동차 광고판도 보였습니다. CJ 제품, LG 제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남조선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남조선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풍요로웠습니다. 저는 골목 모퉁이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의 세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믿었던 건 뭡니까? 제 아내가 가르치는 건 뭡니까? 우리 아들이 부르는 노래는 뭡니까?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북한에서는 밤마다 전기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24시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TV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중국 뉴스,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한 채널에서 멈췄습니다.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자막이 중국어로 나왔지만 화면은 선명했습니다. 서울 거리였습니다. 화려한 빌딩들, 깨끗한 도로, 웃는 사람들. 주인공이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휴대폰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모든 게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게 진짜 남조선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답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드라마는 계속 흘러갔습니다. 주인공이 웃었습니다. 자유롭게 웃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충성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요.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다. 인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을 열었습니다. 밤의 단둥, 거리가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걸었습니다. 압록강, 너머 북한 쪽은 깜깜했습니다. 불빛 하나 없었습니다. 대비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 인생은 뭡니까? 제가 35년간 믿었던 건 뭡니까?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 다른 무역인이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차가 압록강 철교를 건널 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마중 나왔습니다. 어서 와요. 고생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당 사업 잘 마쳤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마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졌다는 것,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커질 것이라는 것. 2019년 3월 23일 새벽 4시, 저는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보위부 수배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밀무역 혐의였습니다. 북한 여성들을 중국 식당에 소개해주고
중개료를 받았던 것이 들통났습니다. 인력 유출죄였습니다. 최소 10년, 최대 사형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국경을 넘거나 총살당하거나 저는 살기로 했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강을 건넜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3월이라 얼음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발목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초소 경비병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바위 뒤에 숨어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뛰는 것 같았습니다. 경비병이 지나가자 다시 움직였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두고 왔으니까요. 중국 국경 마을 여관에 도착했습니다. 허름한 방이었습니다. 벽지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중국에서 산 휴대폰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아내 목소리였습니다. 3일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나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디 있어요? 아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국이요. 정말 넘어간 거예요? 조국을 버린 거예요? 아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보, 들어봐요. 설명할게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아내가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반역자예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여보, 제발. 저는 당신 같은 반역자의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아요. 여보,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여관 방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1번, 2번, 3번. 손가락이 까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브로커 장춘호를 통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신 아내 보위부에 끌려갔대요. 저는 전화기를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반역자 가족이라고. 어제 연행됐대요. 아들도요? 아들도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관 방 차가운 바닥이었습니다. 제가 뭘 한 겁니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장춘호를 통해 조금씩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내가 당한 일들이었습니다. 보위부 지하 신문실, 창문 하나 없는 방,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남편이 어디 있나? 공모자는 누구인가? 돈은 어디서 났나? 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아내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진짜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보위부는 믿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린 채 48시간. 잠도 재우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3월인데도 얼음물이었습니다. 아들 진우는 옆방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비명 소리를 들으며 13살 아이가 장춘호가 전해주는 말을 들으며 저는 벽을 쳤습니다. 여관 방벽에 주먹 자국이 생겼습니다. 결은도 묻어 있었습니다. 제 피였습니다. 제가 살자고 국경을 넘었는데 아내는 지옥에 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중국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손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물이 차가웠으니까요.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더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2019년 10월, 아내와 아들이 풀려났습니다. 장춘호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다행이에요. 석방됐대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나요? 캬뇨. 장춘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집은 몰수됐대요. 뭐라고요? 반역자 가족은 평양 거주 못해요. 추방됐대요. 어디로요? 함경북도 무산 근처 산골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거기가 어떤 곳인데요? 제일 오지예요. 집단 농장 있는 곳이요. 집은요? 축사 옆 판잣집이래요.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축사요? 돼지 키우는 곳 옆이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축사 옆에서 산다고요.
그날 밤 저는 중국 옌벤 강변에 나갔습니다. 압록강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강 건너편이 북한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북한 땅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바람만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지옥에 보냈습니다. 눈물이 강물에 떨어졌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장춘호를 통해 조금씩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내는 집단 농장에서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밤 10시 귀가, 옥수수밭, 감자밭에서 일했습니다. 배급은 없었습니다. 반역자 가족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먹을 것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이었습니다. 아들 진우는 학교에 못 갔습니다. 반역자 자식은 교육받을 자격 없다.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너희 아빠 조국 팔아먹은 놈이지. 진우는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반잣집 안에서. 겨울에는 영하 30도였습니다. 지붕 틈으로 눈이 들어왔습니다. 벽은 판자였습니다. 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장춘호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당신 아내 많이 야위었대요.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요? 40kg 정도 된대요. 아내는 원래 55kg였습니다. 15kg가 빠진 겁니다. 아들은요, 영양실조래요. 병원도 못 가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여관 방벽을 또 쳤습니다. 벽지가 찢어졌습니다. 주먹에서 피가 났습니다. 제가 뭘 한 겁니까? 제가 도대체 뭘 한 겁니까? 돈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서도 불가능했습니다. 아내가 있는 곳은 너무 오지였습니다. 감시도 심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00km 떨어진 곳에서 밤마다 아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선아야, 미안해, 살려줄게. 하지만 제 목소리는 중국 여관 방에만 울렸습니다. 아내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2021년 3월이었습니다. 장춘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뭔데요? 당신 아내 언니가 데려갔대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언니요? 청진시 사는 언니요. 어떻게요? 위험 무릅쓰고 데려갔대요. 언니 남편이 당 간부래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2021년 4월 아내는 언니 집으로 갔습니다. 청진시였습니다. 함경북도의 큰 도시였죠. 축사 옆 판잣집보다는 나았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장춘호를 통해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아내는 언니 집 창고방에서 살았습니다. 방 한 칸이었습니다.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신고당하니까요. 반역자 가족이 왜 여기 있나?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매번 뇌물로 무마했습니다. 쌀 5kg, 돈 몇만 원, 그게 반복됐습니다. 아들 진우는 여전히 학교에 못 갔습니다. 호적에 반역자, 가족이라고 찍혀 있었으니까요. 언니 집 아이들도 눈치를 봤습니다. 이모, 우리 아빠가 이모 때문에 힘들대요. 10살짜리 조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했으니까요. 저는 중국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제 아내가 조카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장춘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축사보다는 낫잖아요. 낫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옥이 조금 나은 지옥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보안원이 한 달에 한 번 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리선아 어딨나? 나와봐. 아내는 창고방에서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분증 내봐. 아내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보안원이 확인했습니다. 외출은 안 했지? 안 했습니다. 거짓말하면 알지? 보안원이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언니, 이거 힘들면 언제든지 신고해요. 반역자 가족 숨겨주는 거 큰 죄예요. 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동생이니까요. 보안원이 나간 후 언니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아내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저는 이 이야기를 장춘호에게 들으며 울었습니다. 중국 옌벤 여관 방에서 혼자
2020년 1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북중 국경이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브로커들도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장춘호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이제 국경 넘는 게 불가능해요. 얼마나요? 최소 23년은 기다려야 할 겁니다. 저는 전화기를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3년. 그 시간 동안 아내는 언니 집 창고방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아들은 학교도 못 가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00km 떨어진 곳에서 중국 식당 설거지나 하면서 2020년, 2021년, 2022년이 지나갔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긴 3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일을 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식당으로 갔습니다. 오후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설거지, 쓰레기 버리기, 손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겨울에는 물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돈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언젠가 아내를 데려올 돈을. 3년 동안 모은 돈은 달러 18,000이었습니다. 하루 달러 20씩 아껴 쓰고 모았습니다. 담배도 끊었습니다. 술도 끊었습니다. 밥도 제일 싼 걸로 먹었습니다. 중국 짜장면 한 그릇이 3위안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만 먹었습니다. 3년 동안. 여관 방은 한 달에 300위안이었습니다. 제일 싼 방이었습니다. 벽지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화장실은 복도 끝에 공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돈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선아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데려갈게. 하지만 제 목소리는 중국 여관 방에만 울렸습니다. 2023년 10월, 장춘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국경이 열렸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3년 만이에요. 지금 밀무역 루트가 다시 가동됐어요. 그럼 아내를. 가능해요. 하지만 장춘호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비용이 올랐어요. 얼마나요? 달러 3만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가진 돈은 달러 18,000인데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외상으로 진행할게요. 정말요? 나중에 한국 가서 갚으면 돼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됐어요. 그런데 장춘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아내 설득 가능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아내 아직도 체제 신봉자래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언니한테 들었어요. 당신 아내가 조국을 버릴 수 없다고 했대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요. 10년간 사상교육 교사였잖아요. 세뇌가 깊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장춘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설득으로는 안 됩니다. 속여야 합니다.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속여야 한다. 또 거짓말을 해야 한다. 제 아내를. 2023년 11월, 저는 장춘호와 중국 옌벤의 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허름한 식당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춘호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내 완전히 세뇌됐어요. 알아요. 언니가 몇 번이나 설득했대요. 남한으로 가자고. 뭐래요? 안 간대요. 조국을 배신할 수 없대요. 저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컵이 흔들렸습니다. 5년이에요. 5년 동안 축사에서 살고 창고방에 갇혀 살았는데 알아요. 장춘호가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하지만 10년간 사상교육 가르친 사람이에요. 세뇌가 뼛속까지 박혀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장춘호가 말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속이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속인다고요? 당신이 중국에서 죽어간다고 하세요. 뭐라고요? 폐암 말기, 몇 달 못 산다고 하세요. 저는 장춘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그럼 아내가 올까요? 올 겁니다. 당신을 반역자로 보지만 여전히 남편이니까요. 하지만 그건 사기죠. 알아요. 장춘호가 담배를 끄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방법이에요. 설득으로는 불가능해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식당 안이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죠. 장춘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뭐가 필요한데요? 위조 서류요. 병원 진단서, 의사 소견서, 병실 사진. 얼마나 걸려요? 6개월쯤요. 2024년 여름쯤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비용은요? 서류 위조에 달러 점, 탈북 루트에 달러 총 달러 33,000이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가진 돈은 달러 18,000인데요. 알아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할게요. 왜? 장춘호가 담배를 다시 꺼내 물었습니다. 가족을 살리려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 우는 건 나중에 해요. 한국 가서. 2024년 1월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장춘호가 서류 위조 전문가를 소개해줬습니다. 중국 조선족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철수라고 했습니다. 가명이었겠죠. 우리는 대련의 한 아파트에서 만났습니다. 진단서 만드는 건 쉬워요. 김철수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대련 제1인민병원 양식이 여기 있어요. 화면에 병원 로고가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름, 나이, 진단명 넣으면 돼요. 진단명은 뭐로 할까요? 폐암 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여명 3개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죽음이 서류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진도 필요해요. 무슨 사진요? 당신이 병실에 누워있는 사진이요. 어떻게요? 제가 병원 복도에서 찍어줄게요. 옷 갈아입고 분장하면 돼요. 2월 중순이었습니다. 저는 대련 시내 한 병원에 갔습니다. 김철수가 환자복을 구해왔습니다. 이거 입으세요. 저는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파란색 환자복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이제 분장할게요. 김철수가 화장품, 가방을 열었습니다. 수척하게 보여야 해요. 그는 제 얼굴에 어두운 색 파운데이션을 발랐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를 그렸습니다. 볼을 움푹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됐어요. 거울 보세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척하고 창백한 남자가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완벽해요. 김철수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병원 3층 복도로 갔습니다. 침대 하나가 복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기 누우세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아픈 것처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1번, 2번, 3번. 됐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김철수가 카메라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 사람은 정말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가늘게 감긴 입술. 이걸 아내한테 보낸다고요? 저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유일한 방법이에요.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당신 아내가 올 거예요. 이 사진 보면 3월이 되었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성됐습니다. 대련 제1인민병원 진단서, 의사 소견서, 병실 사진. 저는 서류들을 손에 들고 바라봤습니다. 제 거짓 죽음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제 보낼 준비 됐어요. 장춘호가 말했습니다. 언제 보낼까요? 7월쯤이 좋을 것 같아요. 국경 상황이 안정돼요. 알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선아야, 미안해.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밤마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여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옳은 건가? 아내를 속이는 게 맞나?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024년 7월 10일, 장춘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늘 보낼게요. 알겠습니다. 연락책이 당신 아내 언니 집에 갈 겁니다.
당신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알려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여관 방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압록강이 멀리 보였습니다. 강 너머가 북한이었습니다. 아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부터 거짓말이 시작됩니다. 미안해요, 선아야. 하지만 당신을 살리고 싶어요. 3일 후 장춘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아내 서류 받았대요. 뭐래요? 울었대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죽으면 안 돼요. 저는 전화기를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은요? 엄마, 아빠 보러 가요.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언니는요? 가봐.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요? 당신 아내가 결심했대요. 8월 15일 국경 넘을 거래요.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인지 죄책감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 이제 준비하세요. 당신 아내 곧 와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여관 방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선아야, 미안해. 하지만 곧 만날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2024년 8월 15일 오전 8시, 저는 중국 옌벤 여관 방에서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장춘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출발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국경을 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오전 8시 15분. 지금쯤 중국 국경 마을에 도착했을 겁니다. 오전 10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대련, 공항 도착. 30분 후 탑승.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오전 10시 3분. 장춘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탑승했어요. 정말요? 지금 비행기 안에 있어요. 아내는 뭐라고 해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대련 가는 줄 알아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은요? 엄마, 아빠 정말 아파요. 빨리 가야 해요. 이랬대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 알게 돼요? 비행기 이륙하고 30분쯤 후요. 기내 방송 나오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여관 방을 걸었습니다. 앉았다 일어섰다 반복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 지금쯤 비행기가 이륙했을 겁니다. 저는 아내를 상상했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있는 아내, 창밖을 바라보는 아내, 곧 남편을 만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아내. 하지만 그 비행기는 대련이 아니라 인천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3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춘호였습니다. 기내 방송 나왔대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래요?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당신 아내, 울고 있대요.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해요? 아무 말도 안 한대요. 그냥 울기만 해요. 아들은요? 엄마, 인천이 어디예요? 대련 아니에요. 이랬대요. 아내가 뭐래요? 남조선이야. 우리 남조선 가고 있어.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장춘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배신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살았어요. 그게 중요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여관 방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비행기 안 아내를 상상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아내, 눈물 흘리는 아내, 또 속였구나. 또 배신했구나.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 진우가 묻습니다. 엄마, 아빠가 남조선에 있어요? 아내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런가 봐.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들이 또 묻습니다. 아빠 병은요? 아빠 죽는다면서요?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진단서도 거짓, 병실 사진도 거짓, 제가 죽어간다는 것도 거짓. 모든 게 아내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날았습니다. 인천을 향해, 자유를 향해. 하지만 아내 가슴속에는 배신감이 자리 잡았을 겁니다. 오후,
1시 4분. 장춘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착륙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착륙했다. 인천공항에. 아내가 한국 땅을 밟았다. 자유의 땅을.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 더 컸습니다. 선아야, 미안해.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어. 언젠가 이해해 줄 거야. 제발. 2024년 8월 15일 오후 3시, 저는 중국 옌벤의 PC에 있었습니다. 한국 뉴스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모든 사이트를 열어놨습니다. 새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10분. 다시 새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10번, 20번.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뜨게 해주세요. 오후 3시 27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연합뉴스 속보였습니다. 빨간 글씨로 떴습니다. 북한 초등교사 모자. 중국 경유 인천공항 입구.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2번 눌렀습니다. 기사가 열렸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출신 초등교사 LC36과 아들 피군 17일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LC 리선화, 제 아내였습니다. 박진우, 제 아들이었습니다. LC는 10년간 초등학교에서 사상교육을 담당했으며 저는 기사를 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PC방 모니터 앞에서 혼자 살았다. 아내가 살았다. 옆자리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깊이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PC방 안이 시끄러웠습니다. 게임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PC방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주인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기사를 읽었습니다. L씨는 남편이 5년 전 탈북한 뒤 보위부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함경북도 오지마을로 추방돼 집단 농장 노역을 했다. 2021년부터는 친언니 집에서 거주하며 감시를 받아왔다. 기사는 아내가 겪은 일들을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문장 뒤에 숨겨진 고통을. 죽사 옆 판잣집, 영하 30 겨울, 불뿌리와 나무 껍질, 아들이 맞은 돌, 언니 집 창고방, 보안원의 감시, 모든 게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기사 맨 아래에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아내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공항 입국장 사진이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숙이고 걷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척해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어 화면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선아야, 살아줘서 고마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장춘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뉴스 봤어요. 저도 봤어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네, 당신도 한국 가야죠. 저요? 이제 아내 만날 수 있잖아요.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한국에 간 것에만 집중했지 제가 가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가요? 합법적으로 가면 돼요. 당신도 탈북자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34개월. 서류 준비하고 중국 공안 피해서. 그렇게 오래요? 빠른 거예요. 불법으로 가면 위험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34개월. 그 시간 동안 아내는 한국에서 저를 기다릴 겁니다. 아니,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준비할게요. 좋아요. 연락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PC방을 나왔습니다. 거리가 밝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중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압록강이었습니다. 강 너머가 북한이었습니다. 저는 강가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었습니다. 선아야, 강물에 대고 말했습니다. 나도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물이 일렁였습니다. 제 눈물이 강물에 떨어졌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4개월이 걸렸습니다. 중국에서 한국까지 합법적인 절차로 입국 심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공항 로비가 넓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환영 나온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포옹하고 웃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내에게 연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생활, 한국 문화, 한국어,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열심히 2025년 3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서울의 작은 고시원 방을 얻었습니다. 3평짜리 방이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통일부 직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내분 연락처 드릴까요? 박철수 씨, 네, 주세요. 문자로 보낼게요. 곧 문자가 왔습니다.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거짓말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살리고 싶었다고?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시원 방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7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전화하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마지막 숫자를 누르기 전에 멈췄습니다. 할 수 있나? 용서받을 수 있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눌렀습니다. 마지막 숫자를. 진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아내 목소리였습니다. 6년 만에 직접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제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나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알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속였어요. 죽는다고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알아요. 아내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야 했던 거 알아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여기 와서 알았어요. 아내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제가 틀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선아야, 비행기 안에서 화났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또 속였구나 싶었어요. 또 배신했구나. 미안해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아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제가 배운 게 다 거짓이더라고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교과서도 충성도 다 거짓이었어요. 이제 알았어요? 늦었지만 이제 알아요. 저도 울었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혼자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제요? 내일 어때요? 좋아요. 어디서요? 광화문 교보문고 앞이요. 오후 2시. 알겠어요. 꼭 갈게요.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가는 사람들, 웃는 사람들. 저는 그 속에서 아내를 찾았습니다. 멀리서 한 여성이 보였습니다. 수척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였습니다. 아들 진우가 옆에 있었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제 허리까지 왔습니다. 저는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떨리는 걸음으로 아내도 저를 봤습니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3미터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6년 만이었습니다. 아내 얼굴은 많이 변했습니다. 주름이 생겼습니다. 눈가에, 이마에.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진우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아들을 안았습니다. 키가 커서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꽉 껴안았습니다. 진우야, 아빠야. 보고 싶었어요. 아들이 울었습니다.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저도 울었습니다.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우리 앞에 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살려줘서. 진짜 세계를 보여줘서.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아들도 함께 안았습니다. 우리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아내가 처음 마셔보는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쓰네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설탕 넣어요. 제가 설탕을 건넸습니다. 아내가 2스푼 넣었습니다. 저어서 마셨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6년간의 이야기를, 아내가 겪은 일들을, 제가 겪은 일들을. 축사 옆에서 살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생각 많이 했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원망하지 않아요. 정말요? 그때는 원망했어요. 반역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 와서 알았어요. 아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반역자는 우리를 속인 사람들이었어요. 10년간 거짓을 가르친 제가 부끄러워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아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가르치고 싶어요. 뭐려? 통일교육 강사요. 신청했어요. 정말요? 네, 다음 달부터 시작해요.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6년 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번에 고등학교 합격했어요. 정말. 어디? 서울에 있는 학교요. 잘했다. 저는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친구들 많이 사귀어. 아빠도 빨리 일자리 구하세요. 그럼 열심히 할게. 우리는 카페에서 3시간을 있었습니다. 6년간의 공백을 채우듯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광화문 거리를, 서울 거리를, 자유의 거리를. 그날 밤 저는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해냈다. 정말 해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025년 5월 15일, 저는 서울 모 중학교 강당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학생 300명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단에는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통일교육 특강이었습니다. 아내는 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10년간 교사였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매일 학생들에게 거짓을 가르쳤습니다. 남한은 지옥이라고, 탈북자는 배신자라고. 아내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강당 뒤에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신자가 됐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2024년 8월 15일, 아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대련 가는 줄 알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남편이 중국 병원에서 죽어간다고 믿으며. 하지만 그 비행기는 인천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을 때 아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것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또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아내가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거짓말이 저를 살렸다는 것을. 진짜 배신은 아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짓을 진실이라 믿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쳤습니다. 강당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강연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남편분을 용서하셨어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용서했어요. 어떻게요? 사랑하니까요.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남편분은 지금 뭐 하세요? 저를 보고 계세요. 아내가 강당 뒤를 가리켰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연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나갔습니다. 아내가 강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저에게 걸어왔습니다. 잘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떨렸어요. 안 보였어요. 당당했어요. 고마워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강당을 나왔습니다. 학교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이들은 진실을 배우고 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우리 집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서울 거리가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 넓은 도로, 많은 사람들. 신기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이 모든 게 진짜라는 게요. 진짜예요. 10년간 가짜라고 가르쳤는데 이제 진짜를 가르치면 돼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 진우가 반겼습니다. 엄마, 저 시험 봤어요. 정말. 몇 점? 90점이요. 잘했다.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우리 셋이 김치찌개와 밥이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 갈래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가자. 정말요? 엄마도 가요? 같이 가자.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학교 이야기, 날씨 이야기, 내일 계획,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6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대화였습니다. 축사 옆 판잣집에서, 언니 집 창고방에서, 중국 옌벤 여관방에서, 그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대화였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진우는 방으로 들어가 공부를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아내가 채널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럼요.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웃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자러 갔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몇 개 안 됐지만, 아버지, 저는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 해냈어요. 선아를 살렸어요. 진우도 살렸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살 수 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2024년 8월 15일이 떠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 창밖을 바라보는 아내, 눈물 흘리는 아내, 인천국제공항에 곧 도착합니다. 그 방송을 들었을 때 아내가 느꼈을 충격, 배신감, 하지만 동시에 희망. 비행기는 자유를 향해 날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모르는 사이에 제가 친 거짓말 때문에. 하지만 그 거짓말은 진실로 이어졌습니다. 진짜 세계로, 자유로 저는 아내를 2번 배신했습니다. 베란다에 서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 번은 국경을 넘을 때, 한 번은 비행기에 태울 때. 하지만 그 배신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왜 안 자요?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려? 그날 비행기요. 아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가끔 생각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을 보던 순간을. 미안해요. 미안하지 않아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비행기가 저를 여기로 데려왔잖아요. 당신한테로.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서울 야경을 배경으로 자유의 하늘 아래서. 고마워요.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거짓말해줘서. 그 거짓말이 저를 살렸으니까. 우리는 오래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베란다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지금도 비행기가 하늘을 날 때면 저는 그날을 떠올립니다. 2024년 8월 15일. 아내가 대련으로 간다고 믿었던 그 비행기. 하지만 그 비행기는 인천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해, 진실을 향해 비행기 창밖으로 본 그 자유의 하늘을 이제 우리는 함께 날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구원이 진실한 사랑으로 이어진 삶을. 그날 비행기는 대련이 아니라 자유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과 탈북민들이 자유대안에 정착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평양의 메아리.